한국이요? 글쎄요. 반도체 몇 개 만드는 걸로 세계 강대국 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25년 미국 워싱턴 DC US 뉴스 본사 회의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평가기관의 연구진들이 모였습니다. 와튼스쿨, WPP, 그리고 각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까지. 이들의 손에는 1년간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가 쥐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떠오른 한 나라의 이름 앞에서 모두가 말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토 면적 세계 109위, 인구 5천만. 이 정도 규모로 톱10에 들어간다. 프랑스나 일본보다 위라고요? 이건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유럽 출신 선임 연구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크린 위로 숫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 세계 1위. 방산 수출 증가율 300%. 첨단 의료기기 기술력 세계 2위. 우주 발사체 독자 개발 성공. 문화 콘텐츠 수출액 프랑스 추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과연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만든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US 뉴스 아시아 담당 분석가 마크 핸더슨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 평가 작업을 맡았을 때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K-팝이나 반도체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세계 강대국 순위, 그건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덩치 큰 나라들의 리그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팀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국의 평가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파일만 유독 두꺼웠습니다. 프랑스 출신 선임 연구원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한국을 톱10에 넣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규모를 보세요. 프랑스, 영국, 일본과 비교하면 너무 작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독일 출신 경제학자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합니다. 기술력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강대국의 기준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군사력, 외교력, 경제 규모 모두를 봐야죠. 저도 처음엔 그들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한국, 아무리 생각해도 10위권 받기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책임자인 데이비드 라이브스타인 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와튼스쿨에서 40년 넘게 국제 정치 경제를 가르친 이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여러분,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측정하는 건 단순한 크기가 아닙니다. 국력이란 건 영향력이에요. 세계 경제와 안보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진짜 기준입니다. 교수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건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의 향연이었어요. 먼저 경제부터 봅시다. 한국의 GDP는 세계 13위입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 규모는 세계 6위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에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만으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인공지능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 멈추면 세계 산업이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피에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한두 개 산업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국력과는 다르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럼 방산은 어떻습니까?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3위예요. K9, K2 전차, 천궁 방공 시스템, KF-21 전투기. 폴란드는 한국제 무기로 군을 재편하고 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줄을 서 있습니다. 한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하면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예요. 한국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방산 수입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국 3위입니다. 이런 성장 속도를 보인 나라가 또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일본 자문관 다나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성장이 지속 가능할까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습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에 올인했고 내수가 작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1953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 기술 강국, 문화 수출국이 됐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작은 나라가 프랑스나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술 보고서를 열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2위였고 특히 로봇 수술과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수출되고 있었고 한국형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속도는 미국 다음이었죠. 이 나라 사람들, 도대체 언제 자는 거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리포트를 봤을 때는 할 말을 잃었어요. K-팝, K-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한국 콘텐츠의 수출액이 프랑스를 넘어섰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한국 드라마가 항상 올라 있었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빌보드 차트를 장악했죠. 문화가 곧 국력이다. 교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을 동경하기 시작했고 그 이미지는 경제와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우주항공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달 탐사선 다누리 운영, 그리고 민간 우주 기업들의 급성장. 한국은 이제 우주클럽의 정식 멤버였습니다. 마크, 자네 표정이 심각한데? 팀장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놀라운 것뿐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팀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네. 근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지. 자네도 곧 인정하게 될 걸세. 마침내 최종 회의 날이 왔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 순위 몇 위에 놓을 것인가? 피에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보니 부정할 수 없더군요. 10위 안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다만 순위를 어디에 둘지가 문제네요. 다나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본보다 위에 둔다는 건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정서가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로 평가합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어요. 반면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 군사력, 외교력 모두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마크. 저는 한국을 6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6위라니.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이라는 뜻이었죠. 이유를 설명해주게. 한국은 단순히 경제나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속도.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속도. 그리고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속도.
이 모든 게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하게. 코로나 팬데믹 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했고 가장 적은 피해로 넘어갔어요. 백신 개발, 진단키트 생산, 방역 시스템 구축 모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력 아닙니까? 피에르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마크 말이 맞습니다. 저도 6위에 동의합니다.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어요. 대한민국 세계 강대국 순위 6위. 발표 당일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CNN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고 BBC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어요. NHK는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파리의 한 방송국 앵커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도쿄의 스튜디오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니.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발표 직후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꼈어요. 이 나라의 에너지를요. 새벽 6시,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배달 오토바이들.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삼성 반도체 공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세계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빌딩 숲,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하늘을 수놓는 조명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세계 6위래. 옆에 앉은 커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들으면 눈물 흘리시겠다. 맞아. 할아버지 세대가 진짜 대단하신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오셨잖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료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이 도시는 새벽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 있다는 걸요.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이 나라는 이제 세계가 배우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세계 6위라는 숫자는 단순한 순위가 아닙니다. 이건 5천만 국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대한 경의입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에는 교수의 말이 맴돌았어요. 크기로는 작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앞서가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생각했죠. 600년 전 이 땅에서 한글을 만든 왕. 그리고 지금 그 한글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5천만 국민.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강했던 겁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세계 6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할 겁니다.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 작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를요. 대한민국 세계 6위.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힘. 그게 바로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